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12월의 첫날 매서운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둘씩 떠오르는 후회와 또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선지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은 12월을 두고서 한 해의 밑바닥에 깔린 검은 달이라고 했고요. 인디언 크리크족은 침묵하는 달, 콩카족은 무소유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변하는 자연의 모습도 그 의미를 담아서 달에 이름을 붙였던 인디언들은 12월에는 침묵하며 새 세상을 만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첫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고 오늘 코로나19 최다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서로 다독이고 의지하면서 2021년 한 해 훈훈하게 마무리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월 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새농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드립니다. 이번 주 새농 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 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무인 노계 박인로의 시 조홍시가로 시작해볼까요? 소반이 붉은 감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비록 이것이 아니라도 품어갈 마음이 있지만 품어가도 반가워하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것이 서럽구나. 홍시와 이것을 주제로 효심을 노래한 작품이죠. 그의 가을 첫감을 본 노계는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육적의 고사를 생각합니다. 육적 회귤의 고사는 중국 후한 때 얘기죠. 6살 어린 육적이 친구 원술의 집에 갔을 때 귀한 이것을 대접받았는데요. 이것을 집에 가져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가슴에 몰래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노계는 홍시를 무척 좋아하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지만 옛날 육적처럼 그 홍시를 가슴에 품어도 반겨줄 어머니가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전남 공이 대표 산지인 약으로 쓰는 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세계 주요 작물 생산량도 달라질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옥수수는 생산량이 줄고 밀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에 있는 고다드 우주연구소가 최근에 컬럼비아 대학교 지구연구소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인 네이처 푸드에 실렸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유지가 된다면 2030년
옥수수 생산량은 2020년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밀 생산량은 17%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분석은 가장 최신의 기후정보, 농업정보를 반영한 새로운 예측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온도 상승과 강수 패턴의 변화, 또 사람의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건데요. 그래서 옥수수 성장은 저하하는 반면에 밀 재배 면적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는 7년 전인 2014년 예측과도 달라져서 농업계에 대한 이상기후 여파가 더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예측 당시에는요, 옥수수 수확량은 1% 증가, 밀은 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 관여한 한 연구원은 2014년 당시 기후농업 모델로 분석했을 때는 이런 변화가 예측되지 않았다면서 옥수수 생산량 감소는 놀라울 정도이고 특정 작물의 생산량이 이렇게 큰 규모로 줄어들면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구진은 다른 여러 생산량 예측 모델에서도 이상기후 현상이 옥수수와 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일관되게 도출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옥수수 밀은 벼와 함께 세계 3대 식량 작물인데요. 옥수수는 전 세계에서 해마다 10억 6천만 톤, 밀은 10억 4천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커피 맛도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 마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커피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터프스 대학의 프리즈만 영양과학 정책대학원과 몬타나 주립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내용인데요. 이 커피 맛과 커피 생산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가 커피 맛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연구 결과는 식물과학 프론티어의 논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연구를 이끈 션 캐시 교수는 커피 한 잔에는 감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의미도 같이 있는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는 환경을 비롯해서 커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구매자들의 관심, 커피 가격, 그리고 궁극적으로 커피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커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73개 관련 연구를 참조해서 10개의 환경 요인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는 농민들과 또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 농작물 수확과 농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 요인과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가 다년생 작물인 커피 작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럼 기온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일까요? 연구원들에 따르면은요, 더 높은 고도에서 자란 식물들은 더 맛있는 커피를 생산한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더 많은 빛에 노출된 식물들은 더 나쁜 맛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후보다는 어쩌면 이제 고도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연구팀은 기후변화가 더 좋은 품질의 커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도 상승과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커피 맛을 나쁘게 만들고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화석 연료를 더 많이 쓰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네. 작물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커피만이 아니라면서 일반적인 작물 연구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식량 시스템은 식량 안보, 영양, 건강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연구를 진행한 셀레나 아흐메드 교수는 우리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드리고 싶다면 커피 작물에 그늘을 제공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관행을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커피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의 생산 설계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올해 그 농업 관련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네. 현상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다국적 금융협동조합의 라보뱅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비료의 유효 성분 70에서 75%가 중국에 생산이 된다면서 지금과 같은 난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내년 봄까지도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제초제 수급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가장 널리 쓰이는 제초제 중에 하나가 글리포세이트라는 건데요. 여기 이 가격이 전년 대비 최소 100%에서 최대 300%까지 올랐고요. 다른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도 역시 전년 대비 5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초제 성분이 많이 오른 이유는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역 봉쇄 때문에 원자재 생산에 차질이 펴졌고 결국 내수를 위해서 중국이 비축에 나서면서 해외 수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네. 보고서는 특정 중간재 생산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 유통량을 늘리지 않는다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일본으로 가보죠. 일본은 고양세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걸 어디에 쓸지 실험을 좀 해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고양세 기부액의 일부를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원금으로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번에 대한 시선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뱅크라는 곳에서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고 기부자들의 고양세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생산자, 사업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파워 오브 초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러스트뱅크는 일본의 고양세 납부 종합 사이트인 후루사토 초이스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트러스트뱅크가 후루사토 초이스 사이트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된 금액의 일부를 떼어내서 신상품 개발을 시도하는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파워 오브 초이스 프로젝트는요, 프로젝트에 참가의사를 밝힌 기부자의 고양세 기부금 0.5% 정도를 특산품 개발과 지역 관광사업 등 지원금으로 생산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네. 모금 기금은 이번 달 말까지인데요. 고양세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대상 사업은 내년 1월 이후에 공익재단인 퍼블릭 리소스와 이제 공동으로 공모를 해서 3월쯤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트러스트 뱅크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한 지자체가 397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트러스트 뱅크 대표는 코로나19로 생산자는 커다란 타격을 입었지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면서 고양세 기부 결정할 때 답례품에 주목하기 쉽지만 농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고양세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루사토 초이스는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생산자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해서 2021년 6월 말 기준 180억엔 우리 돈으로 1,890억 원을 생산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케냐에서는 한 청년이 감자 냉장고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진짜 꼭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케냐 농촌 출신한 청년이 농부들을 위해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농작물 저장 장치를 개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은 디스무스 키실루라는 청년인데요. 해마다 감자 수확기가 되면 공급 초과로 농민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감자를 헐값에 판매하는 현실에 주목한 거라고 합니다. 몇 달만 기다리면 농산물 가격이 3배로 뜁니다만 영세 농민들은 저장 시설이 없어서 결국은 농작물을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키실루는 이런 영세 농민에 위해서 전력망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 태양열로 작동하는 저온 저장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네. 키실루는 태양열 기술은 농부들이 약간의 요금만 내고 작물의 가격이 오를 때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키실루는 영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현지에서 사람들이 일반 이 기술을 사용해보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저탄소 혁신을 촉진하는 기후변화 단체인 애슈덴상의 올해 수상자 중에 한 명으로 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네.
키슬리는요, 2019년 동료 학생들과 함께 미국의 국제개발처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상하기 쉬운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컨테이너 크기의 태양열 냉장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시장과 농산물센터에서 최대 400개 야채 상자를 담을 수 있는 시험 장치를 설치하고요. 상자 하나당 우리 돈으로 210원 정도 저렴한 보관료를 받았는데 농부들은 이해 부족 때문에 이거 처음에 잘 쓰지는 않았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3,000명 정도 농부가 저장장치를 이용하고 있고요. 회사의 손익분기점도 지금은 넘어섰다고 합니다. 키슬르는 더 나아가서 냉동고 크기의 태양열 냉각기를 개발해서 지금까지 120개 정도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냉각기가 북서부 키고마 난민 캠프에서 모유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면서 애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용도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접국 소말리아 해안 어촌 공동체와 서부 나이지리아 농산물 수출입자로부터도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키슬리는 처음에는 진짜 몇 년 동안 좌절했는데 터널 끝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합니다.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양봉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이 개념이 잘 다가오지가 양봉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앞에 스마트가 붙었어요. 일단은 양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네. 이게 해외에서 8,000년이 더 된 동굴의 벽화에서도 인간이 벌꿀을 따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발견되기도 했대요. 그만큼 양봉이라는 게 사람들의 삶에서 꽤 오랫동안 이루어진 농업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양봉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꽃이 피는 시기가 좀 짧은 편에 좀 편인축에 속하는 나라다 보니까 양봉의 그리 좋은 적합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아니라고는 해요. 또 우리나라 산지에서 양봉용 꽃으로 활용되는 꽃들이 대부분 아카시아 꽃인데 최근에 이 아카시아 꽃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서 또 양봉업계에 신음이 좀 깊어지고 있다고 해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꿀벌의 개체수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양봉업계가 힘든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양봉업계에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 양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스마트 농법이라는 건 많이 보셨잖아요. 네. 농촌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봉에도 이러한 스마트 농법과 같은 새로운 기법들이 좀 적용되고 있어서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잘 됐네요. 이게 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꿀벌이 사라지면 이제 인류도 멸종한다 이런 말도 들려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꿀벌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면 양봉업자들은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요. 지난 2005년에 미국에서 갑자기 꿀벌이 막 사라지는 현상들이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뭐 북미, 유럽에도 포착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30-40%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 진드기나 바이러스, 뭐 곰팡이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반영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꿀벌이 없어진다는 건 단순히 양봉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벌들이 꽃들의 수분을 흡수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럴 때에 이제 꽃의 수분을 이제 계속 주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먹는 농작물 가운데 약 한 30% 17만 종이 벌 덕분에 번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이게 경제 가치는 무려 300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제연합 유엔에서는 5월 21일 세계 벌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벌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지금 전 세계적인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벌들을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개체수를 좀 지키고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인 양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른바 이제 스마트 양봉으로 좀 요즘에 연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은 있는데 이거를 벌한테 어떻게 작으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 참 처음에 연구하기까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여러 이제 벌과 양봉 관련돼서 실제로 스타트업 가운데 양봉을 다루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고부가 가치의 부산물, 뭐 예를 들면 꿀이나 로열 젤리를 좀 더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벌의 생태계를 감시하고 개체수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벌통에다가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벌의 집에 그렇죠. 벌의 집에다가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이제 개발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 벌의 집에 센서를 부착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도심에서나 이런 데서 벌통이라고 이제 불러서 거기다 이제 모으게 되잖아요. 그 벌의 집 안에 있는 상태 그리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게 되면 벌집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벌들의 움직임, 벌들의 습도, 소리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걸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 세계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한 다음에 양봉가에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의 상태를 계속 데이터로 수집하고 통계하는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말씀드렸던 그 벌집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만 400개 정도의 스마트 센서가 있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 세계 벌 건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꿀벌의 개체수를 지키려는 기술들도 최근에 또 각광을 받으면서 이런 거를 이제 벌이 이제 비잖아요. 그래서 비테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이제 신개발이라고 하는 신기술이 좀 나올 정도로 결국에 이 그 꿀벌과 관련된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멋있네요. 비테크. 일단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군요. 그렇죠. 개체수를 아까 그 원인이 나왔잖아요. 뭐 곰팡이, 바이러스. 그러면 이제 해결하는 쪽으로도 이제 한 걸음씩 가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하나의 기술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위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진드기 중에 바로아 응애라고 불리는 진드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진드기가 이제 꿀벌에 붙게 되면 꿀벌이 이제 제때 대처를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진드기 크기 자체가 1m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그 벌의 집에 깊은 곳에 숨어 있다 보니까 맨눈으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의 양봉가에서는 이 벌의 집 아래 통 밑에 떨어진 죽은 진드기가 좀 보이면 이 집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을 좀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가가 일단 벌통을 촬영을 해서 이제 이걸 앱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웹 플랫폼에 머신러닝이 돌아서 이미지를 갖고 한마디로 수초 안에 이제 진드기를 발견하고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진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그 벌의 집에 별도의 장치를 이제 부착을 했었어야 됐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진드기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이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진드기의 내성을 지닐 수 있는 꿀벌 개통까지도 식별을 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식까지도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아예 이제 월드 비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꿀벌 자체를 연구하고 그들의 움직임 자체를 좀 연구하자는 연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꿀벌의 날개 그리고 발 움직임, 뭐 온도, 습도, 심지어 꿀 산출량까지 꿀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리고요.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해서 뭐 이런 꿀벌의 움직임에 따라서 데이터의 패턴이나 상관관계를 계속 분석하거나 또는 뭐 수분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검색하면서 빠르게 완화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기술 자체가 뭐 이렇다고 꿀벌이 막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보존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 기술들, 정말 꿀벌 자체에다 모니터링하는 이런 기술들도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벌이 상당히 신비롭게 느껴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뭐 찾아오고 뭐 춤을 어떻게 춰서 알리고, 근데 이거를 정말 세계를 좀 공통으로 해서 진짜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는 게 계산하고 이런 게 진짜 사람의 영역보다는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잘 맞아떨어진다고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작은 벌에다가 그 등에다가요. 센서를 지금 붙여가지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 작은 벌에 달 수 있을 정도로 센서가 작은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비행기는 이제 비행기 자체가 나르는데도 배터리가 들잖아요. 네. 근데 이 벌은 이제 벌 스스로가 이제 자연으로 날기 때문에 한 7시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센서를 뒤에다 붙여가지고 이제 움직임만 체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때 GPS라고 하는 일반적인 센서도 또 이게 전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특정 신호를 내보내는 안테나를 딱 수신할 범위에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주파수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신호의 강도나 각도를 가지고 벌의 기술을 이제 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이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의 센서를 등에 달아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게 그 이제 7시간 정도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봉을 할 때 뭐 벌이 꽃으로 갔다가 거기서 오는 이런 동선이나 속도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학습될 수 있는 데이터까지는 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을 갖춘 이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테스트로 최근에 진행되는 건데 이 비슷한 그 벌하고 비슷한 크기의 로봇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로봇이 실제로 이 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을 이제 끌고 가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실험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말벌이라든지 어떤 뭐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치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앞에서 끌고 가듯이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상용화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자처럼 실제의 벌들을 끌고 다니는 로봇 뭐 이런 것들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한 통이 다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나를 따르라 해서 그 개만 따라가면 다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 꿀벌이 로봇과 친해지는 게 제일 먼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색칠을 좀 해줘야 되나요? 예. 국내에서 좀 시작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국내 좀 놀라운 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들이 한 2016년도부터 이미 이 스마트 양봉에 투자하고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기법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력이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스마트 양봉 시스템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자동 탈봉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벌집에 있는 걸 긁어내는데 사람이 예를 들면 꿀을 채취할 때 일반적으로 3명이 함께 일을 한대요. 한 명이 벌통 안 벌집을 꺼내면 다른 한 명이 꿀을 긁어서 채취하고 또 한 명은 벌집을 정리해서 벌통에 넣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벌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조심조심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꿀이 가득 찬 벌집이 한 3에서 5kg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은 혼자 뭐 들고 정리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종의 그 탈봉을 해주는 기계 혹은 로봇 같은 거에다가 벌통을 그냥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그 로봇이 벌통 안에 벌집을 꺼내서 자동으로 벌을 털고 벌집을 보관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1분 정도면 이 벌통 하나에 담긴 벌집을 다 꺼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3명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한 명으로도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2명에서 5명이 벌통 150개 작업하는데 4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2명이서 5시간이면은 150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한 명을 일단 줄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이 실제 시장 반응이 좋겠네요. 네, 실제로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해외에서도 뭐 법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연초만 항상 가는 CES,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 있는서 하는 그 기술기기 전시회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올해에 그 혁신상을 탔더라고요. 로봇공학 혁신상. 이미 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그만큼 좀 발전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가 향후에도 좀 더 클 수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재미있는 게요. 이제 이러한 벌통 내부의 센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들뿐만 아니라 아예 이동사항을 파악해서 꿀벌이 분봉을 언제 하는지 그리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까지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벌의 천적인 말벌이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감지해서 뭐 예를 들면 미리 경고를 준다거나 이런 방향들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벌을 지키고 혹은 또 벌들이 이러한 꿀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뭐 만들어지고 있고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32명입니다. 이틀째 3,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으면서 4,000명대 중반에 이 최다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도 확진자인데 이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서 661명으로 역대 최다를 다시 기록했고요. 사망자도 44명이나 나오면서 치명률은 0.81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10살 이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아동은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은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얘기하면서 국내 차단이 좀 잘 될까 고민이 있었는데 벌써 의심 환자가 나왔네요. 네, 이달 중순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부부가 귀국 후에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에 거주 중인 이 부부는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고요. 이후에 나이지리아를 다녀왔고 지난 25일 코로나19 양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공항에서 집까지 데려다준 지인과 그 가족 등 2명도 함께 확진이 됐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유전체 검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인데요. 결과는 오늘 오후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당국은 이 부부와 같은 항공기를 탑승한 여행객들에게도 대해서도 추적 관리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 2명 역시 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인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입국을 함에 따라 이 방역당국은 이 변이 종류를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을 처음 발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사는 확진자들 증상이 예전과 달리 가벼웠다라면서 현재로서는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또 화이자와 모더나사는 내년 초 생산을 목표로 오미크론에 맞춘 백신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새로운 mRNA 방식의 백신은 이 유전자 합성 방식이라 빠르게 개량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잠적이 좀 화제가 됐어요. 네, 이 충청 일정 동행 문제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교수 영입 과정에서 이른바 대표 패싱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제 저녁 자신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어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리는 듯한 이모지를 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대표직을 사퇴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당에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술을 먹고 한 행동이란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며 사무총장을 보내 알아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휴대전화를 끈 채 권성동 사무총장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내에서는 분란이 일고 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중진들이 몰려다니며 당대표를 몰아세우니 당이 산으로 간다라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설쳐서 대선 캠프가 잡탕이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은 후보는 다 같이 선거운동을 하자는데 대표가 더 큰 권한을 달라고 하면서 분란이 발생했다라면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는 조동현 교수라는 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제 이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82년생 여성이고요. 이 군 출신의 군사 우주 전문가입니다. 또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고요. 네. 이 조동현 위원장은 2004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라크 자이툰사단,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17년간 복무했습니다. 이 경희대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해 서경대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동현 교수는 우주 항공 분야 전문가라면서 미래산업 중심의 항공 우주 산업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동현 신임 선대위원장은 항공우주, 안보 분야 등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면서 이 자녀 세대가 조금 더 낮게 살아가는 방법, 안전적인 안보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어른의 몫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을 하는 정당과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네. 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어제 기소됐다고요? 네, 검찰은 은수 성남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용 죄목은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은수미 시장이 측근인 이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라고 봤습니다. 현재 정책보좌관 박모 씨, 경찰관 A 씨는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특히 경찰관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와 연결시켜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 업체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은수미 시장은 이 A 씨의 상관이던 이 또 다른 경찰관 B 씨의 인사청탁 관련 혐의도 받고 있고요. 이 박모 씨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고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 검찰이 야당의 이 여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이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이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 손준성 검사는 지난해 4월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이 부하검사들에게 법령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손준성 보냄 이 표기된 고발장과 자료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서 고발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앞서 두 차례 공수처 조사에서 손준성 검사는 제보를 받은 자료들을 반송했을 뿐이다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는데요. 이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관련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대변인실까지 이 조직적으로 청부고발 의혹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요. 이 손준성 검사는 지난 영장 기각 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라면서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네.
자, 4살 아이를 유기한 친모가 있었는데 구속됐다고요? 네, 어제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지난 26일 밤 10시쯤 30대 친모와 20대 남성이 영하의 날씨에 이 고양시의 한 도로에 4살 여아를 홀로 둔 채 떠난 사건입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법원은 이들을 어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을 아예 공모하고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만난 사이인 이들은 이 친모인 여성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라면서 이 남성에게 여러 차례 토로를 했고 이 남성은 도와주겠다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30대 친모는 딸에게 미안하다라면서 남편이 술만 먹으면 주사를 부렸다라고 말만 했는데요. 이 친부는 이 배우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여부를 포함해서 곽 씨와 남편 사이에 무슨 불화가 있었는지 또 이 친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또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층간소음 흉기 난동 때 부실 대응 논란이 있었던 경찰 2명이 해임됐다고요? 네, 지난 15일 일어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이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던 경찰관 2명이 해임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즉각적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면서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2월의 첫날 무척 춥습니다. 아침 기온이 대관령은 영하 9도, 파주 영하 6도, 서울도 영하 3도까지 내려갔습니다.